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착륙하던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213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이모 씨. 비행기는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지만 200명이 타고 있었던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열린 비상문으로 내리려는 행동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의 돌발 행동을 제압한 건 근처에 앉았던 승객들과 승무원이었습니다. 내리고 싶다는 액션 표현을 하니 옆에 있던 승무원하고 승객들이 바로 제지를 해버려서 착륙 당시 바로 옆자리에 있던 이윤준 씨도 이 씨를 제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승무원의 도움 요청을 받자 안전띠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피의자를 낚아챈 겁니다. 승무원이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왼팔로 잡고 당기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기장, 탑승객 등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떠나 인천으로 오는 여객기 출발이 6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0시 50분쯤 마닐라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전 문제가 생겨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새벽 5시쯤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6시간가량 늦게 도착했습니다. 엔진 시동 뒤 오류 메시지가 떠 1시간가량 정비를 받았고 정비 후엔 야간 비행 금지 시간에 걸려 바로 이륙이 불가능했습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괌은 다시 비행기가 뜨려면 최소 사흘은 더 걸린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인 여행객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호텔 등 숙소에서 단전 단수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고 일부 퇴실 통보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진료비 탓에 현지 병원 이용이 어렵고 특히 임신부와 노약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괌 공항 복구 전까지 가까운 사이판으로 갈 수 있는 배편을 마련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외교부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며 가능하다면 여행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 한인교회나 한인민박 등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영사 콜센터나 카카오톡 아이디 괌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주말에 비가 오면서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장에 아이들과 함께 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안녕을 위한 오색 연등과 함께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흰색 연등이 각양각색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4년 만에 제약 없이 봉축법 요식이 진행됐습니다. 욕심은 마음의 전쟁을 불러오고 비움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내 안의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까까머리 동자승은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붉은 한복을 입은 불자는 연꽃 조형물을 들고 연부를 외워봅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듯 신도들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이웃을 보살피는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로 선물 같은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초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수상레저 체험 공간에는 이번 주말 사전 예약에만 4,000명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수상자전거나 카약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유와 치즈를 마음껏 먹어볼 수 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치즈로 볶음밥과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우유로 비누를 만드는 이색적인 경험도 해봤습니다. 아기랑 같이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었는데 주변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 그래서 가족끼리 나들이 나왔어요. 모자도 이렇게 만들고 시리얼도 만들어 먹고. 부처님 오신 날로 시작하는 연휴. 마음속 평안과 함께 이웃을 생각하고 가족과 추억을 쌓으며 5월의 마지막 황금 연휴를 보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방사능 괴담이나 제2의 광우병 파동이라고 호도하는 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시찰 결과를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지만 시작 전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국민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문제 없다고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는 달리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가짜뉴스로 무능을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극한으로 끌고 가 억지스러운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과 우리 시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민 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주술적 괴담 정치 이면에 숨은 노림수는 민주당 돈봉투와 김남국 코인 사건에 쏠려 있는 국민 시선을 돌리겠다는 거라며 위기 극복 방안은 자성과 사죄로 찾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리해봤습니다. 정화 이후에도 남아있는 몇몇 방사능 물질을 두고 인체에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지 여부를 더 검증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희석 과정이 이루어져 동해안에 빗물로 내리는 양의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두 입장을 정태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깨끗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제가 써라 그랬거든요. 깨끗하면 맥주 만들어 먹어라, 아니면 농업용수로 써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빈정거리는 방식이지. 유전적 영향까지 포함하면 방사선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바나나 한 개 드셨을 때 받게 되는 방사선량보다 작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이후 녹아버린 원자로 노심을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물이 거대한 탱크에 보관돼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된 약 130만 톤의 물. 올여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그게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아예 걸리지 못하는 삼중수소도 있지만 플루토늄도 들어있고 세슘도 있고 스트론튬도 있고 이오두도 있고. 그것들이 어떤 인체에 영향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삼중수소는 양이 우리 동해안에 빗물로 매년 내리는 양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병 원인이 될 수 있고. 세슘이나 이런 것들의 양은 오염수의 뭐 0.000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걱정할 만하다. 특히 그런 혈액암도 있지만은 고형암, 종양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을 걸러주는 알프스 장비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알프스를 통과시켜가지고 나온 물을 다시 방사선 검사를 해서 기준치보다 높으면 다시 집어넣고 해가지고 여러 번. 100만 톤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할 수 있는 거에 한 1000배쯤 돼버린 거죠. 이 지하수, 냉각수 전부 그 찌꺼기들이 있어요. 물은 통과하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걸려버리죠. 필터의 성능이 안 좋아졌다. 그럼 이제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요. 교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멈춰야 되는데요. 지하수, 냉각수 어떻게 계속 몇백 톤씩 나오는데 그럼 바로 바다로 가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리 적합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깨끗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제가 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액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장에서도 이제 폐수를 배출을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농업용수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상수도 물 수준인데 마실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도쿄 상수도원에 직접 연결하면 바다에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적인 영향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양 방류가 그중에 제일 안전한 방식입니다. 환경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수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이를 생선 드신다고 해서 회로 드신다고 해서 걱정하실 건 없는데 그런 유전적 영향까지 포함하면 방사선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드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 저한테 이제 100원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다.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해양 오염이 된다거나 수산물에 오염이 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상상하고 상정할 수 없는 것까지 상정하는 게 맞다. 과학적 진실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지 사회적 진실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7은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의 국제 검증에 대한 결론이 난 뒤 이르면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확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힘겨루기에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렸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통과가 유력한 상황,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많고 원청, 하청 간 쟁의도 늘어날 거라며 파업 조장법이자 경제 망국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거부권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 책무로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혈세가 낭비되는지, 민생 경제에 악영향이 큰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면서 양측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독선, 불통의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양곡법 때 1호 거부권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는데 대통령실은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면서도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민주당 역시 과반 의석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또 상임위원장들과 만남을 약속했는데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 실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여전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고 수수 경위를 조사하면서 추가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9,400만 원으로 돈봉투 88개가 만들어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만 원씩 든 20개는 국회의원 몫, 50만 원씩 든 68개는 캠프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몫이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몫인 돈봉투 20개가 윤관석 의원을 통해 다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상당수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누가 몇 개씩 받았는지에 대해선 특정된 의원들의 동선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분류된 현역 의원들도 조만간 줄줄이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래구 전 회장 공소장에 강 씨가 경선 캠프 비선으로 총괄 역할을 하면서 돈봉투 살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송영길 전 대표를 공범으로 직접 적시하진 않았지만 송 전 대표가 당시 캠프 활동을 보고받은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9,400만 원 말고도 추가 불법 자금이 있다고 보고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와 당시 경선 캠프 콜센터 운영자 등을 조사하는 등 경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돼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폭행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A씨는 그제 아침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5일 저녁 7시 40분쯤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후 지인 집이 있는 경기도 과천으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통영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통영시 좌사리도 북항해상에서 9톤급 낚시 어선이 암초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낚시꾼 10명이 허리 통증과 무릎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재무부가 수정에 제시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시한 이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카시 의장이 현지 시간 27일 의회에서 다음 달 5일 디폴트 시한 이전에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메카시 의장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쉽지는 않다고 밝혀 세부 조항을 두고 백악관과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진화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장관급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그것을 경제적인 강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 회의 뒤 공동 보도 성명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과 신속 통관 등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생활 밀착형 IT기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건강관리에, LG는 미용에 초점을 맞춰 젊은 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에는 첨단 바이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가 수면 중 움직임을 측정해 데이터를 쌓고 주기와 깊이를 분석해 수면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다 개인 피트니스 등 새로운 기능까지 추가해 갤럭시 워치를 건강관리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구상입니다. 신규 워치에서는 향상된 수면 관리 기능과 함께 더 개인화된 피트니스 그리고 강화된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됩니다. LG전자는 그룹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분야와 협력해 뷰티 기기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LED 마스크 개발을 시작으로 클렌징과 눈가 주름 개선 기기 등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초음파로 피부 탄력을 높이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최근 화장품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조금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뷰티 제품이 아닐까? 그리고 전자의 기술로 뷰티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주력하고 LG전자는 뷰티 사업을 미래 주요 먹거리로 정해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산업의 그 대표적인 디바이스로 성장한다면 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 뷰티 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같은 걸 가지고 그 LG전자의 어떤 그 세계적인 지금 판매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 메가 히트 상품도 나올 수 있다. 가전회사들이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전통 제품에서 벗어나 개인화된 전자기기로 눈을 돌리는 것은 MZ세대의 소비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에 대한 높은 친밀도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성이 새로운 제품 생산과 기능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들의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현지 시각 26일 테슬라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100GB 용량의 자료에는 다량의 고객 개인정보와 10만 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연봉,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델스블라트는 제작 과정과 관련한 기밀 정보는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사회보장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테슬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입증되면 테슬라는 연간 매출의 최대 4%인 32억 6천만 유로, 우리 돈 4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가 허위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EU와 체결한 협정에서 탈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각 26일 트위터가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함께 준수하기로 서약한 EU 실천 강령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6월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약은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것을 막고 정치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사카라 유적지에서 2400년 전 미라를 만들던 고대 작업장이 발굴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현지 시각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수도 멤피스의 일부인 사카라의 묘지에서 최근 발굴한 고대 작업장과 무덤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집트 최고유물위원회는 이 작업장이 인간과 제물로 바친 동물을 미라로 만드는 데 사용됐으며 시대는 약 2400년 전인 30번째 파라오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가 나흘 뒤인 6월부터는 재진 환자를 위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소아는 야간과 휴일에 초진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현재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경계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
심각 단계에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경계 단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시행됩니다.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부터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초진까지 허용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선벽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또 소아 환자도 야간과 휴일에는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표현이 서툰 어린이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내려면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 제외 방침 자체가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며 초진을 포함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사와 플랫폼 업체의 갈등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의 경우 외래종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내종으로 추정되는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17호 청주 표충사입니다. 1700년대 조선 영조 때 지어진 이 산항 곳곳에 무언가 나뭇결을 따라 갉아먹은 듯한 구멍이 확인됩니다. 이 같은 증상이 처음 확인된 건 지난 2015년. 집단으로 나무를 갉아먹는 길이 2-3mm가량의 흰개미가 원인이었습니다. 보통 썩으면은 나무가 겉에부터 표시가 나는데 흰개미 피해를 입으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 속을 다 갉아먹었어요. 청주 낭성면에 있는 단제 신채호 사당에서도 출입구 기동 밑동에 무언가 갉아먹힌 흔적이 확연합니다. 이 같은 흰개미 피해는 문화재뿐 아니라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전통 한옥 민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 유시총 날개가 확인이 되긴 했는데요. 그게 지금 그쪽에 보면 거의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좀 이제 구멍 같은 데 좀 틈을 막아놨나 봐요. 이곳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외래종이 아닌 국내종으로 추정되는데 마찬가지로 목재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부 국내 흰개미 또는 그냥 일반 기타 곤충입니다. 이게 기타 곤충 같은 문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 불안해하시니까 지금 그게 너무 좀 과장이 돼가지고 다들 이게 주변에서 벌레 나왔다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외래종과 국내종 할 것 없이 흰개미로 인한 목조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흰개미류 발견 시 국립생태원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이중주차에 삼중주차가 일상인 곳, 바로 서울 양천구의 목동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다 지하 주차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차 공간을 늘리려면 재건축밖엔 답이 없는데 최근에서야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 양쪽에 이중으로 주차한 차량들. 좁아진 통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 싶으면 3중 주차도 등장합니다. 맨 안쪽에 주차된 차는 2중, 3중으로 세워진 차를 치워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으면은 저기 안에 있는 차는 그럼 못 빼면 그걸 다 누가 미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우리들 혼자 안 되면 우리를 또 불러야잖아요. 같이 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받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요. 긁고 막 차. 이 차가 한 번은 해갖고요. 여기 꽁꽁 다 바꿔요 여기. 주차할 곳을 찾다가 차를 돌리지 못해 후진으로 나가는 일도 다반사. 단지 안에 주차를 하지 못한 차들은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인 도로까지 나와 이렇게 길 양쪽에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주중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밤에 좀 늦으면 안쪽에 자리가 없어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평균 세대당 주차 대수는 0.7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0.4대인 곳도 있습니다. 현재 법정 주차 대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목동 아파트가 준공됐던 1980년대에는 주차 대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아파트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거의 저녁에 7시 이전에 오지 않으면은 자리가 없어요. 대부분 낮에도 보면은 거의 차 있어요. 7시까지 좀 단속 네, 유예되고. 7시까지인데 뭐 7시 넘어도 그냥.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 공간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목동 아파트 대부분은 올해 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주민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최소 7에서 8년이 걸리는 데다 중간에 변수가 있을 경우 실제 사업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극심한 주차난에 더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문제 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2월에 습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은 성장기를 거쳐 매년 5월에서 6월 산으로 돌아가는데요. 특히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새끼 두꺼비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이동 중에 자주 차에 치이곤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장현동 저류지 인근 손톱만한 새끼 두꺼비들이 길 위를 뛰어다닙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산란기인 2월 산에서 습지로 내려와 알을 낳는 두꺼비들. 그때 낳은 알들이 성장기를 거쳐 새끼 두꺼비가 된 겁니다. 새끼 두꺼비들은 5월 중순쯤 서식지인 산으로 이동합니다. 몸 길이가 1cm인 새끼 두꺼비들은 이동 중에 사람들에게 밟혀 죽거나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매년 장현동에 황망산으로 새끼 두꺼비들이 회귀를 하는 중에 이제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매년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새끼 두꺼비들을 잡아 인근 산으로 놓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도 동참했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틀 동안 비가 와서 저희 회원들이 다 같이 오늘 참여를 해서 최근 도로 개설과 혁신도시 개설 등으로 두꺼비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자 중구청은 2018년부터 매년 생태 통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최근 마약 사범이 크게 늘면서 7년 만에 경찰 마약 탐지견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마약 탐지견은 사람보다 후각이 10,000배나 뛰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약까지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트리버가 일렬로 늘어선 상자 사이를 오가며 냄새를 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서 꼬리를 흔들더니 무언가 상자 안에 있다는 듯 큰 소리로 짖습니다. 필로폰 냄새를 약하게 입힌 공을 찾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밀폐된 책상 서랍과 차량 안에 숨긴 마약도 금방 찾아냅니다. 전직 방화탐지견 출신인 폴리입니다. 폴리는 2달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지난달부터 마약 탐지견으로 현장에 투입돼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돼 마약 판매상 차량에 있던 마약을 불과 몇 초 만에 발견하면서 데뷔전도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사람을 냄새로 찾아내는 채취 선별견으로 2년 동안 활동했던 소리 역시 40여일의 훈련을 마치고 마약 탐지견으로 거듭났습니다. 보통 마약 탐지견을 양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6달. 탐지견이 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난 만큼 경찰은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에 익숙한 폴리와 소리를 동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경찰청 소속 Q가 은퇴하면서 끊겼던 경찰 마약 탐지견 명맥도 7년 만에 이어졌습니다.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인내력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련할 때 보상을 공으로 하거든요. 그 공에 대한 집착 같은 그런 물욕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보다 후각이 10,000배나 예민한 마약 탐지견은 인간의 눈으로 마약 흔적을 찾아낼 수 없는 현장이나 마약류 중독 변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찾아낼 수 있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6종에 이릅니다. 앞으로 폴리와 소리는 신종 마약류를 찾아내는 훈련까지 받을 예정이라 더 든든하게 탐지견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마약 탐지견 2마리를 더 길러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마약 탐지견 양성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해 여름 코로나19를 뚫고 1,000만 관객 기록을 세웠던 범죄도시가 마동석 파워를 앞세워 3번째 시리즈로 귀환합니다. 한국 영화 침체 속에 범죄도시의 주먹 액션이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조선족 신흥 범죄 조직 보스 장첸, 베트남 납치 살해범 강해상에 이어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이번에는 비리 경찰과 일본 마약 조직 칼잡이 진흥형 빌런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광역수사대로 이동한 마석도 형사가 살인사건에서 신종 마약의 단서를 잡고 국내 마약 유통책과 일본 야쿠자 조직까지 거대 범죄 소탕 작전을 시작합니다. 마동석 파워, 범죄도시가 돌아왔습니다. 1, 2편에 이어 마동석 배우가 제작과 각색까지 참여했고 위트 넘치는 유머와 더 강해진 주먹 액션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복싱은 얼굴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주먹이 멈춰야 돼요. 맞고 때리는 서로 배우들 간에도 정말 1cm 차이로 1초 차이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범죄도시의 귀환이 기대되는 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 영화의 부진 때문. 올해 1분기 한국 영화 매출 점유율은 29%로 최근 20년 사이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100만 관객을 넘어선 건 교섭과 드림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달 외국 영화 관객 수는 524만 명으로 1년 사이 130% 이상 급증했고 디즈니 픽사의 신작 엘리멘탈, 트랜스포머, 미션 임파서블 7 등 헐리우드 대작도 잇따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를 뚫고 관객 1,260만 명을 기록한 범죄도시 속편이 한국 영화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범죄도시 시리즈는 사실은 할리우드의 스노볼 효과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영화를 만들었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연작 시리즈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관객의 어떤 니즈를 수용을 해서 만든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보고요. 마동석 배우는 범죄도시에 대해 연골과 주먹 그리고 영혼을 갈아 넣은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작품이라며 8편까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도시 3는 타이완과 홍콩, 북미, 영국 등 해외 158개국에 선판매돼 글로벌 흥행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미술과 과학을 접목한 독창적 작품을 선보이는 신예 작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정기 작가는 촛불로 달걀을 부화하는 설치 미술로 정신적 에너지를 시각화하는 등 새로운 미학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촛불의 미약한 열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10개의 촛불 발전기와 달걀 부화기. 과학기술을 이용해 촛불에 담긴 종교적 상징을 실제의 물질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과학과 종교, 정신과 물질, 어떻게 보면 이런 이분법적인 경계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도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 손기정 선수와 전태일 열사, 오수혜견 등 낯익은 동상들이 가득하고 곳곳에 둔 라디오에서 낭독과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영국에 한 탐험가가 있었어. 그는 작은 섬들을 여행 중이었는데 철과 구리 등 금속 분말 캐스팅으로 만든 동상들을 송신 안테나로 이용해 동상의 이미지보다 재료의 물질성에 주목하게 한 사운드 설치 작품입니다. 이미지나 상징보다는 이미 그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그 자체가 이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물질이 강조된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이나 보성 녹차밭을 촬영한 사진들. 얼핏 보면 색이 바랜 풍경 사진 같지만 단풍잎과 창잎 등에서 직접 추출한 색소를 이용해 프린트한 뒤 에폭시 수지로 사진 전체를 감쌌습니다. 재료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화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올해로 한인 이민 60년을 맞은 브라질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공연의 인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통무용 수업에 수강생이 몰리고 한국 유학에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길 한복판에 신명나게 펼쳐진 풍물패 가락에 아이들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춥니다. 올해로 38번째 열린 다문화 축제 현장입니다. 23개국 부스 가운데 한국관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국관 곳곳에는 한복 입기 체험과 한글로 이름 써주기,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브라질 사람도 한글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문화를 보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배우고 익히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명문 상파울로 주립대학에서는 올해부터 한국 전통 무용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한복을 변형한 연습복을 입고 구호에 맞춰 춤 사위를 선보입니다. Pela cultura coreana, tanto pelas músicas, pelas séries, pela história, até a língua mesmo, eu comecei a estudar. E aí, quando eu vi que tinha a oportunidade de começar a dança coreana, que eu já tinha até assistido algumas apresentações. 한 명도 빠짐없이 오고 대기자도 있는데 이거 장소가 좀 협소해서 한 대기자가 한 15명 정도 있는데 못 오고 있고.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전통 문화에까지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A cultura coreana está sendo divulgada para além do K-pop, agora também para os doramas, pelas novelas coreanas, né? Eu acredito que isso traga interesse pela cultura tradicional também, que é o que a gente ensina aqui, né? 대학 내 한국 문화 홍보 공간인 코리아 코너에서 열린 한국 문화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500여 명 이상 늘어난 1,300여 명의 참가자가 전통놀이와 한복 체험 등을 즐겼습니다. 풍물패와 가야금 등 전통 문화 공연을 보며 무릎장단과 함께 아리랑도 따라 부릅니다. 학생들로 유난히 붐비는 곳에선 한국 유학에 대한 안내가 한창입니다. 한국에서 아예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올해로 브라질 이주 60년을 맞는 한인들. 낯선 땅,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고 일궈낸 한국 문화가 활짝 꽃피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정과 통큼을 이 브라질 사회에 약간 기여하는 것. 네, 그런 것을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면 민간 외교관으로서 조금 더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포들은 브라질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꾸준히 해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우리가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중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엔진 정화, 이륙. 지난 2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북한은 국제사회가 남한의 우주 개발은 허용하면서 자신들에겐 금지하는 상황을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합니다. 차이의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엔 핵을 날려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주발사체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광명성 3호와 4호를 쏘아 올렸을 때 안보리가 또다시 제재를 결의한 이유입니다. 우주 로켓은 ICBM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주 개발을 하더라도 금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이 이중기준이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제작 완성에 이어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마친 사실상 발사 전 단계임을 시사한 북한. 우주개발 이용은 보편적 권리라고 매번 주장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란 국경수비대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원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부 시스탄바 발루치스탄주 인근 국경에서 이란군과 탈레반이 소총 등으로 교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무력 충돌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란군은 교전 과정에서 중화기가 동원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동남부 시스탄바 발루치스탄주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물 통제 문제로 아프간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경북, 전북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중북부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충청과 남부에 집중되겠는데요. 충청은 오늘 밤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이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에 머물면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